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민법의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계약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민법 총칙한 파트가 10문제, 물권 파트가 14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 파트가 10문제, 민사 특별 파트가 6문제에서 40문제인데, 세 번 계약법이에요. 근데 계약법은 이 공부량을 따지면, 공부량이라는 게 있죠. 문제는 10문제 출제돼요. 근데 공부량을 따지면, 우리가 민법 총칙이요. 민법 총칙이라는 교재 열면 전 우리가 기본서 받은 첫 번째 파트예요. 민법 총칙도 10문제 나와요. 둘 다 10문제인데 여기도 10문제고 출제는 똑같은데 공부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계약법 민법 총칙 공부량 절반 정도만 공부해도 비슷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완전 뭐 학문의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 뜻이 합격의 뜻이 있잖아. 합격에. 그렇다면 2배 공부량이 필요한 여기도 10문제, 계약법도 10문제. 그럼 어딜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계약법 열심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총칙은 이 다음에 배우면 우리 민법 네 파트 중 가장 어려워요. 학문적이고 추상적이고 아주 철학적이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의 뜻이 있다면 거길 파야지. 하지만 총칙은 누구나 어려운 파트란 말인데 계약법은 민법 총칙의 절반 정도 공부량만 해도 10문제 중에 8문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계약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중에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학문의 뜻 있는 사람들은 민법 총칙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처음에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굉장히 알아가는 재미가 커요. 이렇게요. 그런데 합격의 뜻이 있는 분은 민법 총칙 공부할 시간에 계약법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합격의 뜻이 있는지 학문의 뜻이 있는지는 선택하세요. 계약법은 10문제 나오는데 뭐 계약법은 공부의 그 난이도 난이도도 그냥 평범해요. 어렵지 싶지도 않아요. 시험 난이도, 시험의 득점. 이것도 그냥 평범해요. 해마다 똑같아요. 그 난이도가.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특별히 쉬울 것도 없고, 공부량은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요. 근데 계약법이 10문제지만, 계약 총론이라는 파트가 총론, 계약 총론. 총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총설이라 부르기도 해요. 이 파트에서 보통 5문제 중에서 6문제쯤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는데, 계약법 총론 파트, 총설이라 돼 있죠? 이 총설 파트가 어떤 파트냐?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 모든 계약, 항상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총설이 먼저 나와요. 물권법 총설, 뭐 총론, 계약법 총설, 또는 총론. 항상 총설 파트는 용어들, 어떤 용어 설명하는 거, 용어 설명. 용어 설명하는 파트 따위 보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계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는 15가지 이 계약의 종류가 딱 법조문에 정해져 있어요. 법조문에 15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도급계약, 우임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예를 들면 뭐 소비대차, 무슨 뭐 고용계약, 뭐 도급계약, 이 15계약이 딱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15개 계약 중에서 이 15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는 모두 시험 범위가 아니라 3가지, 이 3가지 계약만 시험 범위예요. 나머지 12가지 계약은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요. 그냥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총 계약 중에서 3가지 중량만 배우는 거예요. 자, 이 계약 중에서 우리 민법 규정의 15개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계약. 당연히 배우겠죠. 매매. 교환. 근데 이 교환 계약 시험 범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민법 제정된 것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이에요. 이때만 해도 교환이 좀 있었어요. 물건 하나 팔고 장사꾼이 시골에 마을에 들어가서 물건 팔고 쌀 한 대박 받아오고 뭐 물건 팔고 생선 한 마리 팔고 콩 한 대박 받아오고 이 교환이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환 계약은 거의 없어요. 없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비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시험에 들어가 있지만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진짜 한 3, 4년에 한 문제쯤 간단히 물을까? 거의 무시해도 돼요. 왜? 교환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많죠. 그럼 결국은 세계형 시험법인데, 시험 문제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32회 때도 마찬가지고, 33회 때도 마찬가지고, 교환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3, 4년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계약. 이 2개 계약만 배운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된다. 매매, 임대 2군데서만. 여기를 계약
강론이라 불러요. 계약 강론. 항상 이렇게 강론 파트 들어가면 이제 각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배우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방에 안 들어간 나머지 계속 다 하나씩 배우는 거야. 물건부터 마찬가지야. 물건 법정주의, 물권적 청구권, 물건 우선적 효력, 물권 변동, 부동산 등기 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야지 이제 하나씩 배우는 거야.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러니까 항상 민법 체계가 어떤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모든 계약에 통하는 공통적 용어들. 그 용어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공통적인 성질을 먼저 가르쳐요. 성질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접근해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강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총론에서 5 문제, 강론에서 여기서 4, 5 문제로 출제된다. 이렇게요. 근데 항상 총설 파트는 이론적인 파트예요. 항상 총설 파트는 이론적인 파트고, 실제 이제 강론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항상 민법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론적인 거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일리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총설 파트인데, 총설에서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뭐, 계약의 성립이다. 예를 들면, 동시항변권, 우연부담, 계약, 체결자 과실 책임, 뭐, 삼절한 계약, 뭐, 이렇게 용어들을 배워요, 용어들. 자, 그런데, 총설 파트에 들어가면서, 용어들 가르친대도 용어들. 자, 뭐,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 강의할 때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게 어디냐. 계약의 종류예요. 용어들이니까요. 근데 계약을 여러 가지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이 뭐냐? 쌍무계약이 되고 있죠. 도표 있어요, 도표. 앞으로는 많은 것들 배우는데, 여기 보면 14종의 계약이 있다는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15종으로. 여행계약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어요. 요즘에. 이게 하나 이제 신설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에는 계약 종류 1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15가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런 말 쓰는데 많이 쓸 용어들만 보는 거예요. 쌍무계약, 편무계약. 용어의 뜻이 뭐냐? 쌍무와 편무는 어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제가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 다른 말로 어떤 계약이 뭐 성립됐다 그게 성립.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과연 누구에게 의무가 있느냐? 이걸 하는 거야.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쌍방 두 사람이에요. 뭐 갑과을이 계약 체결됐어요. 갑과을이 이렇게 계약 체결됐어요. 두 사람이 계약 체결된 쌍방이 서로 의무가 있어.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면 쌍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한 사람만 의무가 있지 한 사람 의무가 없어. 그럼 편무라고 불러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가 생기면 누구한테 의무가 있나요? 쌍방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한 물건을 목적물로 의무?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쌍방이 서로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있는 갑과 을이 냉장고 한 대와 세탁기 한 대를 서로 맞바꾸기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의무가 있나? 체결된 이후에. 쌍방 의무가 있죠. 이 사람은 냉장고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얘는 세탁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러면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이야? 쌍무 계약이에요. 자, 임대 계약을 맺어보자고요. 어느 건물을 월세 얼마 내기로 하고 언제 쓰기로 하자. 그러면 임대 계약을 맺어주면 어떤 건물을 빌려주기로 하는 임대인이라 칩시다. 임대인이라 부르죠. 임대인과 이 건물 빌려 쓰기로 하는 임차인이 보증 얼마에 월세 얼마 내기로 이 건물 3년 쓰기로 하자.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되면 누구한테 의무가 있나요? 쌍방 의무가 있는 거야.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 차임을 뭐 할 의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임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사용 시간에 불편이 없도록 이
임차 목적으로 수선 수리해주고 유지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돈만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 다달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로서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해줄 의무가 있냐.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거야. 빗새면 얼른 고쳐줘야죠. 벽이 무너지면 빨리 벽 고쳐줘야죠. 그 쌍방 의무를 지는 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쌍무 계약이 되는 거야. 즉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모두 쌍무 계약이에요. 우리 편무 계약 시험 범위에 없어요. 그럼 편무 계약에 뭐가 있나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편무 계약 중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편무 계약은 시험 범위가 없어. 그냥 말뜻만 하면 돼요. 너에게 이 물건을 증여하겠다. 증여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사용대차. 이것들은 편무예요. 편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그래, 이 기기한들 너에게 공짜로 줄게. 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도 합의가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그냥 안 받는다 그러면요. 못 주는 거야. 예, 받겠습니다. 합의가 됐어. 그럼 준다는 사람은 의무가 있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 의무가 없잖아요. 공짜로 주는 건데, 이에 상관한 대가, 의무를 지는 게 없잖아요. 이 사용대차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야, 무상. 물건 빌려줄 때 돈 받고 빌려줘. 유상이라 불러요. 돈 받고 빌려주면 물건을 빌려줄 때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물건 빌려줄 때 대가 받아요. 유상. 대가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라 부르는 거야. 그렇구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물건을 빌려주고 뭔가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 물건 빌려주는데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야. 무상이면 사용대차라 부르는 거야. 그래, 기계 한 대를 빌려줄게 1년간. 얼마 줘야지? 사용료는 친구끼리 그냥 써. 거저 써. 그러면 그걸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지. 빌려주는 사람은 이 상관의 대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편무가 되는 거잖아요. 증여, 사용대차는 주는 사람만, 빌려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지. 받는 사람, 빌려주는 아무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편무 계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방만이 의무를 지면 편무, 쌍방이 의무를 지면 쌍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를 때 이제 물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쌍무 계약이야.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이 다음에 배우면요. 이 쌍무 계약에는 이 편무 계약이 없는 쌍무의 특징이라는 게 나타나요. 특징. 이 쌍무 계약만에 있는 특징이 나타나요. 편무 계약이 없는. 그러니까 증여라든가 사용대차 이런 데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쌍무의 특징. 그래서 이 다음에 배우면 쌍무 계약, 쌍방의 쌍무 계약은 동시, 아직은 몰라요. 동시행의 항변권이니,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죠. 우연부담이니,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편무 계약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쌍무 계약의 특징, 쌍무에만 쓰는 용어예요. 이 다음에 배우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매매와 임대 차이는 동시항변권, 우연부담이라는 쌍무 계약만 쓰는 특징이 나타난다. 편무에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이 다음에 시험법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눠보는 거다. 또 계약을 분류할 때 쌍무다 편무다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낙성, 요물계약 이런 거 크게 필요 없고요. 여기 유상계약, 무상계약. 요 얘기 또 중요해요.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 무상. 계약 분류하는 많은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나이별로 분류하면 유아, 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분류하기도 하고, 혈액형으로 분류하면 A형, AB형, B형, O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분류 방식이 있다는 거야. 계약도 여러 가지로 분류해보는 거야. 그 중에 있는 쌍무, 편무. 또 하나 분류 방식이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식 중에서 유상계약이다. 이 다음에 배우면 무상계약,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이다. 또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유상, 무상 어떻게 분류하는 거냐?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을 통해서 이걸 따지면 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주는 거야. 뭘 주는 것을 급부한다 불러요. 민법에서 급부. 내가 남한테 주는 거. 돈을 치러요. 급부했다 그래요. 물건 넘겨서 급부했다 그래요. 남한테 뭔가를 해주는 걸 급부한다 그래요. 자, 한쪽 사람이 누구한테 급부를 해요. 급부. 뭐를 해요? 이렇게 급부하지만. 급부 받은 예로부터 아무런 예로부터 아무런 얘가 뭘 주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대가를 요구받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잖아. 그럼 무상. 내가 그렇게 뭘 주지만 이게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뭔가 대가를 받아야 대가를.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반대급부라 불러요. 반대급부.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 불러요. 매매는요. 유상이지. 매도는 물건을 인도하지만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잖아요. 임대차 계약은요. 물건을 임차 목적물을 빌려주고 대가를 차임 월세를 받잖아요. 교환, 냉장 넘겨주고 세탁기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법에 들어가는 건 뭔가 대가를 받으면 유상, 아무 대가를 받지 않으면 무상인데 우리 현법에 들어가 있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는 유상계약. 우리 무상계약 현법이 없어요. 근데 이 무상 왜 나누는 거냐? 이 유상계약 이대로 배우면 유상에는 이 담보책임이라는 게 나타나요. 담보책임. 무상계약에 없는 특징이 나타나요. 여기 있는데 무상계약에 이런 게 없어요. 이 담보책임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남한테 대가를 받고 넘겨준 여기 물건 매매해서 기계를 매매했는데 그 매매한 기계 돈 받고 넘겨줬는데 그 기계 고장난 기계였다면 창고 임대 줬는데 월세 받죠. 근데 그 창고에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그 쌓여있는 물건들이 다 망쳐졌다면 냉장 세탁기 맡겨야 되는데 내가 준 냉장고가 고장난 냉장고라면 뭔가 책임을 져줘야 돼. 남한테 대가를 받고 넘긴 권리나 물건 하자음이 있다면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담보책임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무상에는 이 담보책임이란 말이 없어요. 뭔가 잘못되도록 담보책임 진단 말이 없어요. 담보책임이란 말이 뭐냐면 뭔가 책임을 져줘야 돼. 내 잘못이 없더라도. 응? 근데 무상에는 담보책임이란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명품 시계예요. 5천만 원짜리 노래 손목 시계인데 너에게 이 시계를 내가 공짜 줄게. 고맙다, 야. 증여는 무상이에요. 내가 시계 주지만 아무 대가 안 받거든요. 증여가 무상계약인데 줬어. 줬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뭔가 청구가 들어왔어요. 야, 네가 명품 시계를 준 건 좋은데 하필이면 초침이 고장난 시계를 주는 바람에 내가 네가 준 시계를 수리비 하는데 30만 원이 들었어. 30만 원 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니? 30만 원 물어줘. 그런 말이 없어요. 무상에는 하자 있는 물건을 줬더라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유상이 대가 받았다면요. 책임 져줘야지, 그거는요. 내가 고장난 시계 팔았다면 책임 져줘야죠. 유상에는 뭔가 책임은 담보 책임이란 말이 있다. 무상계약에는 하자음이 생겨도 담보 책임 진단 말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나눠보는 건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유상계약이죠. 우리 무상계약 시험범위에 없다. 어쨌든 담보 책임이란 말이 벌어진다.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이 다음에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넘어가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이 성립해야지만이 뭔가 사람 사이에 채권차 발생하고 계약 성립해야지 권리무가 발생하는 거지. 성립도 안 된 계약은 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의 성립에는 우리 민법에서 크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계약 성립하는 종류는 세 가지예요. 첫째, 쌍방간에 내가 이제 갑갈이 할게요. 매도인 매수인. 자, 갑갈 사이에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내가 이 물건을 1억 원에 팔겠다. 오케이. 1억 원에 사겠다.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합의는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객관적 합치.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 객관적 합치. 이 객관적 합치, 법률 용어예요. 합의를 이루려면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 합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이쪽 사람의 얘기, 팔겠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팔겠다라는 말을 청약이라고 해요. 청약. 팔겠다, 내가 팔겠다. 1억 원에 팔겠다. 오케이. 1억 원에 내가 사겠다. 이 청약과 매수의 승낙이, 오케이. 사겠다. 이걸 승낙이라고 불러. 청약, 승낙이 서로 1억 원에 사겠다. 내용이 일치하는 거. 서로 내용 일치해야 돼. 청약상 서로 내용 일치해야 돼. 그래서 계약이 합의된 거잖아요. 그럼 계약같이 합치. 청약, 승낙이 서로 내용이 일치해야 돼. 팔겠다 1억 원에. 오케이. 사겠다 9천만 원에.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죠. 청약, 승낙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걸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 되고 플러스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 거. 청약서의 내용이 일치가 있어야지만 합의가 되는 거예요. 사겠다 9천만 원. 이거 합치가 안 된 거, 합의가 안 된 거죠. 또 하나는 이 주관적 합치라는 게 주관적 합치. 합치가 이루어져야 돼.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합의됐다는 거예요. 주관적 합치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냐에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야. 잘못이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내용만 일치했다고. 그 내용만 일치했다고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보세요. 자, 제가 중고차 하나를 팔려고 그래, 제가. 근데 잘하는 친구가, 늦은 날에 면허를 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 초보는 새 차 갖고 하면 다 망가져. 다 저기 하니까 일단은 6개월이건 1년이건 중고차 탄 다음에 새 차 사는 게 좋아. 내가 마침 이게 내 차 중고차 팔려고 하는데 친구인 너에게, 가비의 이 사람이 친구인 너에게 내가 이 중고차를 너에게 5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했어요. 친구니까 500원 팔겠다. 오케이. 사겠다. 500만 원에. 오케이. 사겠다. 500만 원에. 그럼 내용이 일치하네요. 내용은 일치했어. 근데 갑은 을한테 청약했는데 누가 승낙했느냐? 을의 옆집 사는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 500. 얘는 대답이 없고요. 그럼 뭐가 일치하잖아.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을에게 청약하면 누가 승낙해야 돼요? 을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 병이라면 내가 5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니까 내가 500만 원이지. 더 싼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일치해야 되는 거. 을에게 청약하면 을이 승낙해야지. 병이 승낙했더라. 그럼 내용이 일치하더라.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까지 일치해야 되는 거. 을에게 청약하면 누가 승낙해야 된다? 을이 승낙해야지. 얘한테 청약했는데 얘가 승낙하는 것은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이 계약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얘한테 55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51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 더 받을 수도 있잖아. 친구니까 내가 500만 원이야. 그래서 사람들 일치해야 되는 거. 을에게 청약하면 누가 승낙했는데 을이 승낙해야지. 병이 승낙하면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일치해야지만 합의가 됐다면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엔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온 다음에 쭉 보면요. 주르륵 넘어가면 청약 승낙 얘기가 나와.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고요. 또 하나의 계약 성립은 요거. 교차 청약 계약 성립. 두 번째는 물론 사회생활 때 이게 이제 계약 성립하는 게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99%야. 99% 계약은 이렇게 성립해요. 그렇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지만 계약 성립은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 성립은. 자, 어떤 경우 보세요. 두 번째는 교차 청약이라고 불러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이 법조문에 규정돼요. 법조문에. 이게 이제 우리 법조문에 533조라는 성립 특수한 경우예요. 서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래 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여기죠. 계약 성립하려면 의사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청약, 팔겠다. 청약을 의사표시 해야 되고, 팔겠다, 이게 청약 팔겠다예요. 오케이, 팔겠다, 1억 원에. 오케이, 내가 사겠다. 의뢰. 오케이, 내가 사겠다. 승낙, 1억 원에 사겠다. 이 청약, 승낙, 두 개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이게 합의됐다는 거예요. 이 의사표 두 개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 팔겠다, 사겠다. 이 두 개 의사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교차 청약은요, 잘 봐보세요. 원래 계약 성립하려면 청약이다, 승낙이다. 두 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차 청약은 형식적으로는요,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해요. 존재하지, 뭐가 존재하지 않느냐? 승낙이 존재치 않아, 승낙이 존재치 않아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청약, 승낙 두 개가 의사표가 서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 교차 청약은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하지, 승낙 존재치 않아도, 이게 형식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교차청 계약 성립이 어떤 건가 보세요.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두 개의 청약만 존재하지 승낙이 존재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 일치했던 계약은 성립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봅시다. 어떤 경우인가? 이런 법조문이 다 언제 만든 법조문이냐? 1960년 1월 1일 날 만든 법조문이에요. 그럼 사람이 60년대에는 교통통신이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낡은 민법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는 니스 계약, 우리 시험법 니스 계약, 무슨 뭐 렌탈 부동산 렌트 계약, 뭐 금융 팩토링 계약, 활부 계약 이런 거 안 배워요. 60년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 60년대 계약을 맺는데 뭐로 맺는 거야? 우편으로 계약 맺는 거, 우편으로. 요즘은 이메일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팩스가 있는데 누가 뭐 우편으로 뭐 계약서 보내고 우편으로 승낙서 보내고 합니까? 근데 60년대 민법 제정도 60년대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떤 때 여러분들이 계약법 배울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때는 바야흐로 민법이 제정 60년대. 그거 상상하면 돼. 우편 계약 맺는 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서울 사람이 요즘 같으면 뭐 이메일로 핸드폰으로 팩스로 다 보내죠. 서울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산 사는 뭐 한동안 거래했던 부산 을사장한테 핸드폰 없어요, 팩스 없어요, 이메일 없어요. 청약했어. 우편으로. 야, 내가 이 기기 한 대를 너에게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1억 원에 팔겠다. 생각 있으면 내가 사라. 팔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청약한 건 언제냐? 이게 예를 들면 뭐 12월 5일이에요. 근데 이 우편으로 가는 우편으로 이걸 왜 묻는 거야? 지금 우편으로 부동산 중개하면 맺습니까? 근데 어쨌든 물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산에 언제 갔느냐? 3일 뒤에, 12월 8일 날 도착할 거예요. 우편 도착한 예정이에요. 2박 3일 뒤에. 근데 부산 사는 을도, 그 전에 만나서 서울 사는 갑이, 기계한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내가 기계 필요하네? 얘도 청약했어요. 언제? 12월 7일 날, 하루 전날, 너 기계, 내 1억 원 살게. 1억 원에 팔아라. 1억 원에 팔아라. 이게 청약한 거예요. 팔아라. 여기 이제 우편을 보낸 거야. 이거 언제 도착했냐? 요거는 12월 9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얘도 팔겠다 청약했고 얘도 팔아라. 얘도 청약했어. 서로 청약했지만 뭐가 일치해요? 1억 원에.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뭐가 일치해요? 사람이 일치하잖아. 그럼 이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 1억 원에. 언제? 양청약이 도달한 양청약이 두 청약 중에 마지막 청약이 언제예요? 도달한 날이 12월 9일이잖아. 그러니까 12월 9일 날 두 청약 중에 양청약이 법조문 얘기 양청약이 도달한 날에 두 청약 마지막 청약이 도달한 날에 그 언제 정확히 12월 9일 날 이 계약은 성립했다. 1억 원에. 응? 이게 바로 교청 계약 성립이에요. 뭐로 계약 맺을 때? 우편 계약 맺을 때. 60년대 얘기하는 거야. 요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서로 청약 교체했을 때는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하자면 마지막 청약이 뭐한 날에? 도달한 날에 계약은 성립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이렇게 성립한 계약을 교차 청약 계약의 성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계약 성립이 있고 또 하나의 계약은 뭐냐? 또 하나의 계약 성립은 이것도 계약 성립이다. 교차 청약 계약의 성립 용어들을 받아라는 거야. 또 하나의 계약 성립은요. 여기 보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성립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자, 이 용어도 한번 들어주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이 있다. 자, 여기에 우리 법조문 532조에 규정된 거예요. 532조에 교차 청약 계약의 성립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도대체가. 우리가 사회생활 때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어. 관행. 거래 관행. 또 거래 관례. 관행 관례에 따라서 원래는 계약 성립하려면 몇 번 얘기했지만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 의사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청약, 승낙이 서로 일치해야 돼. 청약, 승낙. 근데 관행 관례에 따라서 굳이 승낙한다고 내 입으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내 입으로 없더라도 관행 관례에 따라서 승낙한다는 말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관행 관례에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이게 이제 보면 내가 입으로 승낙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한 적 없지만요. 어떤 승낙의 보세요.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실이 발생할 때 이때 계약은 성립한다. 어떤 행동을 해 얘가 어떤 행동 속에 네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네 행동 속에 승낙 의사가 포함된 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발생할 때 계약은 성립한 거다. 뭐 관행 관례에 따라서 굳이 내가 입으로 승낙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많이 있지만 참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예금하려고요. 은행에 갔어, 은행에.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례가 와서 예금하러 왔습니다. 라고 예금 통장이랑 현금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내놨어요. 그러면 누가 청약하는 거냐? 내가 청약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은행 그 담당 직원분께서 좋습니다. 당시 예금 청약을 우리 은행이 승낙합니다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예금 통장이나 돈을 받아들어서 개수기에 딱 놓고 쉬는 거야. 그러면 당시 예금 청약을 우리 은행이 승낙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직원분께서 돈이나 통장 받아서 개수기에 놓고 돈을 딱 쉬기 시작할 때 은행과 나 사이에 예금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야. 근데 그 신 돈을 얘가 이 은행 직원 입금시키지 않고 갖고 도망간 거야. 갖고 그냥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때 은행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은행 직원이 접수는 받았지만 은행에 입금 안 시키고 걔가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은행은 돈 못 빼준다. 돈 못 갚는다. 그러면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야. 은행 직원이 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행과 나 사이에 예금계약은 성립했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 관행, 관례에 따라서.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 병원에 가면 진료를 접수를 시켜야 되잖아. 병원 진료 접수를 시키는 것이 내가 치료 청약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간호사분께서 당신의 치료 청약을 우리에게 승낙합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딱 받는 순간, 접수 받는 순간 병원과 나 사이에 치료 계약은 성립했다는 거. 뭐에 따라서? 관행, 관례에 따라 굳이 꼭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접수를 받는 그 행동 속에는 오케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대표적이야. 자, 내가 늘 어디에 주문해서, 영광 굴비를 늘 주문해서 몇 년째 먹었어요. 그리고 물건이 오면 먹고 대금을 치렀어요. 단골집에 10년째 이상 거래했어. 올해 또 굴비 두드룹이 왔어요. 20마리가 왔는데 올해는 굴비가 풍년이어서 10마리당 20만 원씩 총 20마리니까 40만 원입니다. 라고 온 거야. 그럼 내가 전화가 와서 예 좋습니다. 40만 원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내준 물건을 내가 여보 일단 한 마리 커봐. 보내준 물건을 그냥 소비하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입으로 꼭 전화해서 오케이 40만 원 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내준 물건을 소비했다는 것은 그 물건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는 의사지. 그러면 송부해준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 그 굴비업자와 나 사이는 굴비 매매가 성립했다는 거야. 그런 행동 그러면 내가 안 살 거 왜 고먹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 행동 속에는 오케이라는 승낙이 포함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약 성립하는 것을 보내준 물건을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은행 접수 시에 병원 치료 접수 시에 은행과 나 사이에 병원 나 사이에 굴비업자와 나 사이에 그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성립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의사실현 계약의 성립이야.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러한 행동 사실이 발생한 때 이때 계약은 성립한다. 입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계약 성립한 것을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용어만 잘 알아두면 돼요. 용어 정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용어 중에 용어를 보는 거예요. 뭐 싸움의 특징이다 이런 건 이 다음에 많이 볼 거고요. 이런 거. 자, 동시항벽권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 용어를 보기 전에 그 동시항벽권이 한 말이 뭐냐? 자, 요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한두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청약이다. 자, 이제 앞부분에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건데, 회록 들어가기 전에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법률 용어예요. 청약, 팔겠다. 물론 좀 전에 봤지만,
교차 청약 계약 성립이라는 것도 있고 의사 실현행 계약 성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계약 성립은 특수한 몇 가지 경우고 대부분은 합의, 99%는 합의, 쌍문 합의. 쌍방간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 성립하는 거. 이렇게 계약 성립하는 것이 확률로 따지면 99%예요. 근데 합의를 이루어져서 계약 성립하려면 먼저 나오는 의사가 뭐라 했어요? 청약. 이게 뭐 청약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게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객관적 합치. 그리고 사람이 일치하는 걸 뭐라 부른다? 사람이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거야. 서로 합치가 된 거야. 내용과 사람이.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민법은요. 항상 청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오고 청약이 먼저 나오고 이에 응하는 승낙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순서로 합의되는 거야. 순서 지켜야 돼요. 승낙이 먼저 나오고 청약이 나중에 난단 말 없어. 서로 내용 일치도 안 되는 거야. 합의는 반드시 순서 지켜야 된다. 청약과 승낙의 순서로 합의되는 거지. 승낙이 먼저 나오고 청약이 나중에 나온단 말은 없어요. 항상 먼저 이게 이루어지고 이에 응하는 승낙이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합의가 이게 순서 지켜야 된다. 근데 청약 팔겠다.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청약의 의사표시는 꼭 특정인이 아닌 꼭 특정인뿐 아니라 특정인이 아닌 누구한테도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특정인한테만 청약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문 광고를 통해서 벼룩시장에 중고차 얼마에 팔겠다. 또는 뭐 신문 광고에 이렇게 무슨 전원주택을 얼마에 분양하겠다. 모든 사람한테 꼭 특정인 부정 다수인에게도 청약은 가능해요. 하지만 청약은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청약은 확정적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의사가 나갔는데 이 명확하지가 않아.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어떤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지만 청약이에요.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이건 청약이 아니라 이달 배워요.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 부르는 거야. 유인. 즉 청약과 청약 유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게 청약이라면 보세요. 이게 청약이에요. 합의한 게 청약이라면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은 성립해요. 의사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요. 이게 청약이 아니라 갑이 말한 것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야. 나에게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청약 유인이라면 이쪽 들어온 것이 이게 상대방에 들어오면 이게 청약이 되는 거야. 이게 청약이 되고 유인한 사람이 다시 오케이라고 다시 승낙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해요. 화살표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면 구인광고에서 구인광고. 사람 뽑는다. 4년제 대학 졸업에 이러이러한 전공에 뭐 몇 년도 출생 이후부터 페이는 어떻게 주고 어떻게 근무처를 어떻게 하고 다 썼어. 그럼 구인광고 내는 회사 측에서 이 청약 유인한 거야, 이게. 청약이 아니야, 이게. 그럼 내가 이력서 제출하는 게 뭐야? 이거 보고 이력서 제출하는 게. 그럼 상대 이력서 제출하는 것이 이게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승낙이 돼버리면 이력서만 내면 다 고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력서 제출한 것 중에서 나한테 청약해오도록 유인한 거야.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케이 몇 명 승낙하면 고용에 성립하는 거고. 승낙 안 하면요. 회사 측에 회사에 승낙 안 하면 그럼 성립하지 않는 거지. 화살표 하나 더 필요한 거야. 이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가면요. 정찰표 딱딱 붙여놔요. 정찰표를. 어떤 물건 뭐 얼마씩 얼마 팔겠다. 뭐 10,000원, 20,000원 다 정을 붙여놔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정찰표 붙여서 진열한 것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게 청약이야. 누구든지 그 물건 갖다가 그 가격만 내면 마트에서 그걸 갖다 그 가격만 제출하면 마트 나서 계약 성립하는 거야. 청찰표 딱딱 붙여놨어요. 근데 시장에서
물건만 진열하고 동대문시장 남대문 시장에 내가 옷 사러 갔어요. 근데 정찰표를 안 붙여놨어. 정찰표가 없어요. 안 붙여놨어요. 그럼 뭐가 이거냐? 이건 유인이에요. 아저씨, 이 잠바 얼마예요? 예, 6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유인한 거야. 이 잠바 얼마예요? 응? 한국인이 청약하는 거야. 6만 원입니다. 5만 원에 주시지. 예, 좋습니다. 5만 원에 드리지. 다시 이 사람이 오케이, 5만 원에 승낙하면 옷 매매 성립하는 거지만 5만 원 안 됩니다. 승낙 안 하면요. 결국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정찰에 딱딱 붙여놓으면 청약한 거야. 하지만 정찰 붙여놓지 않은 것은 유인한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그 유인하는 사람이 승낙해야지 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다르잖아 이렇게요. 청약 유인은 다르다. 이 정도 얘기 하나 봐두시고 이렇게요. 다르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이 들어와야 돼. 승낙. 오케이 사겠다. 승낙. 청약이다. 승낙이다. 승낙은 누가 통하느냐? 승낙은 특정인에게만 승낙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청약한 사람, 청약자에게만 승낙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청약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승낙은 꼭 누구한테만? 청약자 때문에 승낙한다는 말이 있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 승낙한다는 말은 없어요. 또 승낙은 오케이. 그래 사겠다. 오케이.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청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팔겠다 1억 원에 사겠다 9천만 원에 변경 가한 거예요. 또는 팔겠다 1억 원에 청약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 중고기기한들 팔겠다 1억 원에 그 대신 현찰로 오케이 사겠다 1억 원에 6개월 할부로 그러니까 청약에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버린 거예요. 현금이 아니라 6개월째 할부로. 그러니까 청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가한 승낙은 이게 승낙 효력이 없는 거예요. 승낙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합의가 안 된 거야.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청약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가한 승낙은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이 자체로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 법조문에 이것을 청약한 사람이 뭐로 볼 수 있냐?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는 거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얘가 1억 원에 팔겠다. 얘가 9천만 원에 1억 원에 팔겠다. 9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은 거지만 얘가 다시 걸려. 새로운 청약 받아서 오케이라고 다시 그래 알았어. 9천에 팔게라고 청약자가 뭐하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변경을 거나 조건을 간 승낙은 본래 의도했던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받아 좋습니다. 9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다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할 여지는 남기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 굉장히 이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용어예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 유인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좀 봐주시고, 여기 좀 읽어주셔요. 여기 어렵지는 않지만, 이 다음에 어려운 데만 나오는 건 아니시면, 여기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시한명권, 우연부담, 3자랑 계약, 해제, 용어들을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재미삼아 보세요. 상관 너무 부담 갖지 마. 아직 우리 등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등산 따지면 앞에 산 바라보면서 저 산이 몇 시간이 걸리고, 산의 모양은 고개가 몇 개가 있고 이런 바위돌도 있고요. 어디는 좀 힘들고 어디는 재밌고요. 이렇게 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가이드하는 거예요. 가이드. 아직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